자, 드디어 2018년도 계리직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시험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때로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상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요. 또 내년 시험이 예약돼 있기 때문에 자, 내년에 다시 또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시고, 또는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 2018년도에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과연 유상통에서는 공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 뭐 이러한 것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컴퓨터 일반 문제는 난이도는 평이했다. 2016년도 시험 문제 난이도를 약 한 100으로 보자면 2018년도 시험 문제는 약 한 80%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체감되는 난이도는 굉장히 쉽게 느껴졌겠으나 그러나 점수는 많이 안 나왔을 것이다. 이게 제 예상입니다. 의외로 왜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냐면 2016년도 문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까다로웠어도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내시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문제는 단시간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뭐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한 10분, 15분이면 다 풀었을 정도로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커트라인 올라갈 거라고 지금 막 예측들 하고 계신 모양인데 물론 올라갈 거예요. 살짝 올라갈 거지만 그렇게 대폭 컴퓨터 일반으로 인해서 커트라인 상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두 문제, 알고리즘 관련 문제가 두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출제 교수님은 알고리즘 쪽을 전공하고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아마 한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두 문제나 무리 알고리즘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죠. 어떤 뭐 전산직이나 계리직 대비 어떠한 교재 컴퓨터 일반 강좌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다룬 그런 영역 안에서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는 아예 의도적으로 틀려라라고 해서 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음 문제는 우리 유상통에서 전부 학습했던 내용의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한 두 문제 정도는 함정을 파서 나왔어요. 자, 특히 이제 자바 문제라든지 이러한 C 언어 문제인가요? C 언어 문제죠. 자바 문제는 쉬웠는데 C 언어 문제가 또 이제 함정을 좀 파서 나왔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는 높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주 고득점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점대 점수를 받은 분들은 꽤 좀 있기는 하겠으나 90점 이상의 고득점 하신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한 70점대 중후반대에서 80점대 초중반대일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험에 어떠한 그 커트라인을 컴퓨터 일반은 70점대 후반, 80점대 정도 초반 정도로 봅니다. 아주 극초반. 이 정도로 봅니다. 나머지 뭐 오금과 한국사는 제가 아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지 이걸 내가 왜 틀렸는지 이걸 복기해 보면서 다음 시험을 또 한번 준비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2018년도 기출해설 강좌는 계리직 커뮤니티의 카페에 로로 시작하는 모 아이디를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께 특히 바칩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커밀 처음 듣는 공부하시는 분들 뭐 유상통 듣지 마세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자 아니라도 커밀 할 수 있다고 약파른 강사 때문에 너무 화나네요. 이거 저에게 좀 많이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제가 이 약파른 강사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지금 24년 정도 컴퓨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철칙을 가지고 항상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절대 내 강의를 팔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이런데 오히려 제가 이제 이 강의 팔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 약장수가 돼버린 느낌인데,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24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제가 배출해낸 비전공자 정보처리 기사 합격자분들 아마 집계는 안 해봤어도 수만 명은 될 건데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70% 넘는 계리직 합격자분들 저를 통해 가셨는데 대부분 다 비전공자분들이셨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합격시켜드린 것은 전부 제가 거짓말을 한 건지 너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웬만한 알바들 글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이분이 지금 알바이신지 아니면 진짜제 수강생이신지 모르겠는데 알바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진짜제 수강생이셨고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이게 진짜 제 수강생분이 맞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저희 에듀온으로 전화를 꼭 좀 주세요. 꼭 주셔서 유수 바꿔달라고 하세요. 제가 직접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내역들 좀 분석해보고 제가 데이터 보고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하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직접 상담을 좀 궁금해요. 정말 제 수강생이신지. 그러니까 꼭 좀 전화를 주세요. 누군지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죠? 자, 처음 듣는 학생도 다 잘 쫓아갈 수 있게 가르치는 거나 잘하면 또 몰라. 강력은 진짜 최악의.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어차피 강의라고 하는 게 모든 분들에게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또 저는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고민하고 항상 지금 24년 동안 떠들고 진짜 책 없이도 하루 종일 강의하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강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세진에도 대표이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실 강사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는 하는데 특히 이제 강의 시작하신 지 몇 년 안 되는 이제 신인 강사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본인의 강의에 대한 자부심이나 강의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요. 나도 저 때는 저랬겠지? 나는 왜 벌써 24년 동안 이 짓을 해오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까? 아직도 강의 하나를 찍는데 한 번에 못 찍어요. 서너 번씩 막 찍어야 그나마 조금 마음에 드는 강의 나와야 서비스하고 너무 어려워요, 강의라는 게. 그래서 아직도 고민을 합니다만 제가 강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제가 반론을 감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이제 저에게는 좀 상처받는 말들이었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나름 24년 동안 그래도 IT 강사로 이쪽에서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넘게 일타 강사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수만 명의 합격자를 배출해왔고 저를 롤모델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사님들도 많이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너무나 모욕적인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진짜 그런지 정말 데이터가 그렇다면 저는 수긍해야죠. 아니면 은퇴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2018년도 시험 끝나고 나서 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유상통 강의 어땠나요? 그랬더니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희소행렬이 뭔지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다 처음 들어본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댓글 달았다가 이제 본인이 좀 찾아보셨는 모양이죠. 우리 교재도 분명히 희소행렬이 있고 이따 보겠지만 제가 강의에서도 희소행렬에 대해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다 빼버리고 다 처음 들어봤어요. 로로 시작하는 닉네임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베르트라고 하는 분도 뜨끔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제 수강생이시라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화 꼭 주세요. 제가 진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저도 살펴보고 과연 문제점이 뭐였는지 앞으로 합격하시길 또 원한다면 꼭 좀 전화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죠. 자, A형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입출력 장치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중앙처리 장치로부터 입출력 지시를 받은 후에는 자신을 실행시켜서 입출력을 수행하는 독립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프로세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왜 DMA를 골랐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입출력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DMA 반가워서 4번 DMA 고른 분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 같았는데 이 문제 의외로 함정이어서 DMA 고른 분들 많죠? 그죠? 채널이죠. 채널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교재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상통 이론서 제가 검증하려고 다 찾았어요. 유상통 이론서 272페이지에 우리 채널 설명을 보세요. IO, 입출력을 위한 특별한 명령어를 입출력 프로세서에게 수행하도록 해서 CPU 관여 없이 주격장치와 입출력장치 사이에 쭉 나왔고, 이 밑에 문장 보세요.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하나의 명령어에, 제가 강의도 찾아봤어요. 강의 파워포인트에는 인스트럭션이란 말 안 쓰고 하나의 명령어에 의해 여러 개의 블럭을 입출력. 그대로 나왔죠? 자,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의 명령어에 의해 여러 개의 블럭을 입출력할 수 있다. 우리 교재 분명히 수록되어 있고 강의에서 분명히 설명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명령어에, 우리 교재에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근데 제가 강의 파워포인트에는 하나의 명령어에 그대로 했어요. 그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됐죠. 강의 제대로 듣고 유상통 교재 반복 학습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DMA 고르신 분들 함정에 빠졌던 거죠. 그죠? 너무 반가운 나머지.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객 계좌 테이블에서
잔고가 자 이런데 자 뭐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파이널 총정리 특강에서 제가 분명히 DML 나오는데 셀렉트문은 나올 만큼 나왔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업데이트나 인서트문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인서트 인투 업데이트 셋 요거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못 믿겠으면 파이널 총정리 특강 데이터베이스 영역 가서 강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업데이트 따라서 세트가 나와야 되겠고요. 밸류가 될 수 없죠. 자 이거는 insert into value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했던 거기 때문에 정답 2번. 자 2번 파이널 총정리 특강에서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서 적중된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갑니다.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실 네트워크 장치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네트워크 장비 워낙 많이 자세히 공부했고 세밀하게 여러 문제들 풀어봤고 기출문제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4번 정답 이 문제를 제 강의 듣고 틀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허브나 리피터나 브릿지에 대해서 우리 너무너무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4번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계층 말도 안 되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죠. 게이트웨이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아니다. 어떤 그 논리적인 의미상의 이론상의 장비인데 이제는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주로 하는데 이론적인 게이트웨이의 정의는 OSIH 계층 전 계층에 걸쳐서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강조를 드렸고 문제 몇 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네트워크 계층 틀렸죠. 네트워크 계층 장비는 라우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분리된 2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통신 장치이다. 자, 4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하는 거 쉽게 골라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뭐 네트워크 장치가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거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최근 기출해설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또 역시 자,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리직 시험 문제 기존 기출된 내용들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새로운 영역에 막 어려운 내용을 막 깊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의 정도 출제됐다는 것만 알면 될 것이지 깊이 있게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 디자인 패턴 일부러 다 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정의만 나왔잖아요. 자, 따라서 최근 기출해설 강좌를 다 들으신 분들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정답을 또 찾아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결합도 문제 역시 파이널 총정리 특강에서 응집도 결합도 문제 이번에 출제될 확률 높다. 무조건 특히 1순위는 응집도 결합도 관련된 순서 반드시 무슨 수를 써도 암기하고 가시라. 그리고 우리 암기법까지 더티한 암기법부터 이거 암기법 아시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나마 쉬웠는데 자료구 구조부터 제일 어려웠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공유해가지고 강의 들었더니 그 내용이 술술 이해가 되더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수를 써서도 암기하셔야 된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세보니까 매직 적중 모의고사하고 실전 원격 모의고사하고 응집도 결합도 관련된 문제만 9문제를 풀어드렸어요. 9번. 그중에 순서 관련된 문제만도 3번을 풀어드렸습니다. 매직 적중 1회 11번 보세요. 실전 원격 3회 7번 보시고 실전 원격 10회 15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 이번 시험은 응집도 결합도 출제될 확률 높다라고 해서 계속 응집도 결합도 문제 여러분들께 출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순서 문제만도 3번 연습시켜드렸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모의고사 지금 틀렸다면 지금 틀린 것까진 좋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외우라고 하는데 시험장 나와서까지 틀려서 그때까지 모른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나 강조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자존심 상한 나머지 외우고 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중돼서 1번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가 이제 돌발 문제였죠. 그죠? 자, 이 문제는 뭐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항상 그 강사로서 미리 강의해드리지 못하고 이 문제는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유상통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뭐 변명을 달자면 어떤 컴퓨터 일반 수험 서적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데는 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용 설명 드려볼게요. 이 문제와 A형 20번 문제, 여러분들 탐욕 알고리즘,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 자, 그 문제와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알고리즘 쪽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한번 들어가신 거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두 문제를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넣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탐욕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과 동적 프로그래밍인데 정답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발표가 됐는데 뭐 어디서 이제 탐욕 알고리즘으로 가다반들이 나왔고 또 일부 전공자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건 탐욕 알고리즘도 된다라고 이제 자꾸 말씀들 하시니까 아마 이제 그 우정사업본부에 이의제기 신청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만 이거는 탐욕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탐욕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명확한 그 문제적 오류가 있다면은 받아들여져요.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국가의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져서 중복적 답안을 하거나 하는데 이 탐욕 알고리즘 문제는 탐욕 알고리즘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청을 하셔도 중복 답안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탐욕 알고리즘을 정답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 카페에서 글들 쭉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사실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만약에 탐욕 알고리즘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막 계속 뭐 그 자료도 제시하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탐욕 알고리즘이 될 수 없어요. 지금부터 그 왜 그런지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또 뭐 다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차피 돌발로 나온 이런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궁금해들 하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당연히 아시겠죠. 힙정렬이나 킥정렬은 제가 너무너무 강조드렸기 때문에 자, 복잡도가 n제곱이 아니라 n 로그 2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기억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아시니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을 때 이제 기억이 들어가니까 3번은 기억이 안 들어가니까 이따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죠. 그죠?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 2번, 4번 중에 정답인데 이제 나머지를 이제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틀린 보기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자, 이 배낭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야? 냅색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근데 01 이거 뭐야? 1분의 0이 뭐야 도대체? 1분의 0이 아니고요. 제로원 냅색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배낭을 메고 들어와서 앞에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배낭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용량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죠? 배낭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값어치들이 다 달라요. 어떤 놈들을 어떻게 담아야 가장 많은 그 금액에 그걸 훔칠 수 있느냐, 물건을 훔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배낭 알고리즘입니다. 그 중에 이 앞에 나와 있는 01, 제로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배낭 알고리즘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물건들이 중복되는 물건들이 있느냐, 아니면 중복되는 물건은 없고 오직 하나의 물건들만 있느냐. 중복되는 물건 없이 오직 한 가지 종류의 물건들만 존재할 때 우리는 제로원 배낭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이 간단한 알고리즘 같지만 이 알고리즘은 컴퓨터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분명히 자, 다항 시간 안에, 다항 시간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요?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다항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쉽게 생각해서 이건 뭐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크게 자, P 클래스가 있고요. MP 클래스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P 클래스 알고리즘은 뭐냐면 일정 시간 안에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일정 시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문제들이에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컴퓨터가 충분히 일정 시간 안에 연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그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시간 정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항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적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MP 클래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MP. 자, 근데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뭐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다항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이 문제를 줬을 때 간단히 연산해서 얼마 내에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슈퍼컴퓨터 수백 대 수천 대를 동원해도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아직도 우리 인간이 이거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딱 정해진 어떤 알고리즘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MP 클래스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다항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정된 일정 시간 안에 컴퓨터에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처리했을 때
아니면 일정한 다항 시간, 한계 시간 안에 정답을 찾아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컴퓨터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한 정렬, 간단한 거예요. 컴퓨터한테는 우리가 뭐 10만 개의 데이터를 정렬한다, 엄청난 것 같지만 컴퓨터 순식간에 그런 거 정렬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은 간단한 거 이거는. 근데 MP 클래스 알고리즘은 일정 시간 안에 어떠한 결과를 뽑아낼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자, 모든 MP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항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라 그랬는데, 그러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애매해요. 이게 또 애매해요. 자, 모든 MP 문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문이 왜 틀린 거냐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P 클래스 알고리즘하고 MP 클래스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범위를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P 클래스 알고리즘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이 영역밖에 어려운 문제들을 MP 클래스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경계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이 MP 클래스 알고리즘을 얘는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방법이라기보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추측이에요, 추측.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 추측이 맞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추측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요. 그래서 맞네? 검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P타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미로찾기 게임 해보신 적 있죠? 그죠? 자, 저희 딸내미도 미로찾기 잘합니다. 자, 미로찾기로 띠디디디디 막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컴퓨터한테 이 미로찾기 알고리즘에서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오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쉬울 것 같죠, 그게? 입구로 들어가서 컴퓨터가 경우의 수 다 해보면 쉽게 결과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가잖아, 일단 가다가 막히면 다시 되돌아와서 추측해서 또 가보고, 막히면 되돌아 또 추측해서 가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해를 찾아냈어요. 자, 미로찾기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길을, 경로를 잘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나오는 방법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게 맞다면,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역으로. 한계치 안으로. 그런데 그러한 경험치를 찾아내지 못하면 얘는 미제로 남는 거예요. 미제로. 다시 말하면 미완성, 해결하지 못한 알고리즘으로 남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모든 MP 프로블럼이, 다시 말하면 모든 MP 계열의 문제가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항 시결에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닌 거란 이야기예요. 추측을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측치로 검증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만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계속 미완성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7대 난제라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대표적 MP 문제들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해결 알고리즘을 찾지 못한 거예요. 컴퓨터로 아무리 돌려도 해결 알고리즘을 찾지 못합니다. 이따가 잠시 뒤에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일단 정리합니다. 요거 틀렸다는 거 아시겠고, 자, 배낭 문제는 자, 다항 시간 내에 해결할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아직 못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얘가 정확히 이 시간 안에, 이 배낭 안에 무슨 물건을 담아야 가장 많은 가격의 물건들을 일정 용량 안에 담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MP 계열의 문제들이 다항 시간, 일정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박이에요. 통박. 우리 인간의 통박. 인간의 통박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해봐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걔는 일정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이 들어가면 틀린 거잖아요.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틀려요. 자, 간단히 쭉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폴리노미얼 문제라고 해서 얘는 P 클래스예요. 자, 폴리노미얼 문제 줄여서 P 클래스다라고 해서 P 클래스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항 시간 알고리즘을 가진 문제. 얘는 간단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 시간 복잡도 이런 거 공부했죠. 로그 2n 또는 뭐 n 로그 n, n 제곱, n 세제곱.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승을 보셔야 돼요. 지수승을 보면은, 여기는 지수가 없지만 지수승들 보면은 딱 뭐예요? 상수로 정해져 있죠. 양의 정수로.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 폴리노미얼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최악이 되더라도 n의 k승 정도. 이때 k는 양의 정수죠. 다시 말하면 n제곱 또는 뭐 n세제곱 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제곱, n세제곱, 뭐 n5제곱 뭐 굉장히 큰 수 같지만 컴퓨터에 있어서 그 정도의 복잡도는 큰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때 k는 상수입니다. n의 k승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n제곱 플러스 2라든지 뭐 n4제곱 플러스 n제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던 대부분의 그 시간 복잡도 비곱표기법으로 표현된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일정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복잡도를 이렇게 나타냈죠. 이때 자, 지수승이 상수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들을 우리는 폴리노미얼 문제다. 다항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일정 시간이에요. 이 정해진 이 복잡도 일정 시간. 이 일정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알고리즘일 때 우리는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에 반해서 자, NP, Non-Deterministic Polynomial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다항식보다 큰 복잡도를 갖는 건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가 미지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2의 n승 형태를 갖는 겁니다. 2의 n승.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게 미지수예요. 미지수. 이게 엄청나게 큰 수가 되는 거예요. 2의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몇 승이라고 하면 또 뭐 10의 몇 승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0의 4승, 10의 8승, 10의 뭐 12승.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형태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 시간 표현될 수 있는 일정한 컴퓨터에서의 어떠한 시간 내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면 다항 알고리즘이다.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일정한 지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고난이도의 문제일 때 우리는 NP 클래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시간 복잡도를 따져줄 때는 보통 지수승이 미지수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해밍턴 패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바로 NP 완전 프로블럼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컴퓨터로 정확하게 해결을 못하는 문제예요. 근데 해밍턴 패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크로스칼 알고리즘 프림 알고리즘 공부했잖아요. 최단 경로 구하는 거 공부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 여러 개의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는 자, 이러한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가름하는 문제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번씩 방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우에? 자, A에서 출발해서 A, B, C, D, E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참 머리가 좋아요. 딱 보면 이거 한 번씩만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없죠. 예, 없어요. 우리 인간이 판단하죠. 왜? 보세요. 이렇게 오죠. 여기서 이리로 가죠. 이리로 오죠. 그럼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다시 돌아나 얘는 또 와야 되잖아요. 한 번씩만 간다 했잖아. 한 번씩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갈 방법이 없어요. 다시 나왔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예요.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도시의 개수들이 늘어나잖아요. 도시의 개수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연 이거를 한 번에 다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yes, no로 답변을 하는 문제를 컴퓨터에게 주면은 해결을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지금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도시밖에 없잖아요. 한 20개 정도의 도시를 막 연결해 놓은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머리 뽀개집니다. 그 다음에 웹하는 순환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밍턴 패스 프로블럼에서 또 한 가지를 더 가져온 건데 얘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금액으로 모든 도시를 돌아서 다시 원래 도시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yes, no로 답을 해야 돼. 컴퓨터한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도시들 그래프를 쭉 준 다음에 이 그래프들에서 A에서 출발을 해서 모든 노드들을 한 번씩 방문한 다음에 자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 비용이 얼마 이내로 될 수 있니 없니 하고 묻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대답을 못합니다. 못해요. 쉽게 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뭐 거대한 자연수의 약수를 찾는 문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이 NP 프로블럼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부울대수. 여러분들 부울대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울대수식에 맞는 정답 예를 들어서 뭐 XY가 있고 플러스 뭐 X의 바 Z가 있고 뭐 플러스 뭐 Z 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랄까요? 뭐 Y 뭐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 이 식에서 결과값이 1이 나올 수 있는 입력값이 있느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이 식 자체가 복잡해져 버리면 컴퓨터에서 그 결과값이 1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입력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컴퓨터가 일정 다항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하는, 딱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은 미완의 문제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바로 NP 완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배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모든 NP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통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NP 문제가 다 다항 시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NP 완전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다항 시간 안에 해를 찾는 걸 포기하든지, 일정 시간 안에 해답을 찾는 걸 포기하든지, 시간을 더 주든지, 아니면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해를 다 찾아보는 걸 포기하든지,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20번 문제도 나온 건데 최적해를 찾는 걸 포기하는 거죠. 정말 이게 정확한 값이다라고 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근사한 값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근사값. 그게 바로 근사 알고리즘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정확히 이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대충 요 정도의 값이 비슷한 값일 거야 라고 근사치 값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근사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마 20번 보기에 지문에 등장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NP 안전 문제들은 그 광범위한 영역에 활용되지만 이 문제들을 다항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NP 알고리즘이 NP 완전 문제들이 다 그러면 다항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또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문제들을 다항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도 또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문제들은 다항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게 맞는데, 그러나 그런 문제들도 일부 문제들은 우리 인간의 경험치나 추측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Y 값의 어떠한 그 불대수식의 결과값이 1 나오는 이러한 결과를 찾는 거를 대충 이렇게 값을 넣어봤더니 결과값이 1 나오네? 그럼 검증해 보는 거죠? 그럼 되네? 그러니까 모든 불대수 문제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에 대한 입력값을 찾는 게 모두 그럼 다 NP 알고리즘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문제들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러면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도 아니고요. 이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 다항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그렇다 해서 모든 NP 알고리즘들이 다 다항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거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로원 배낭 문제가 뭐냐면, 자, 모든 종류의 물건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이제 제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배낭의 용량이 C입니다. 자, 여기서 C 값은 얼마냐면 배낭의 용량을 초가지 말해야 돼. 50kg. 자, 50kg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을 메고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N개의 물건이 각각 무게와 가치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무게는 자, 지금 3개의 물건이 있는데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고 30kg짜리가 있습니다. 10kg짜리의 가치는 $60예요. 20kg짜리는 $100고요. 30kg짜리는 $120입니다. 근데 내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은 50kg 정도밖에 못 담아요. 그럼 이거를 무엇을 담아야 가장 가격이 높은 물건들을 담을 것이냐? 이렇게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간단하죠. 그죠? 쉽죠. 그죠? 그러나 이게 좀 경우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못 풉니다. 해결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우리 지금부터 이제 왜 탐욕 알고리즘이 정답이 될 수 없는지 설명드릴게요. 탐욕 알고리즘은 가장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탐욕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측이 가장 좋다. 추측이. 그죠? 이 NP 프로블럼을 푸는 데는 추측을 우선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마치 우리 미로 찾기 할 때 이렇게 일단 가보는 거죠. 일단 가보고 막히는 데까지 가보고 막혔네? 다시 되돌아오고 또 안 막히는 데로 또 찾아가보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추측. 따라서 이 탐욕 알고리즘은 왜 탐욕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400원을 거슬러 줘야 돼. 1,400원을. 근데 자, 지폐가 1,0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00원, 100원짜리가 있다라 할까요? 1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돈에는 700원짜리가 없지만 700원짜리 동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탐욕 알고리즘은 뭐냐면 무조건 현 시점만 따지는 거예요. 현 시점. 일부만. 전체에서 일부만 따져서 욕심을 부려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를 지금 시점에서만 따지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좋은 게 뭐냐, 그 다음 좋은 게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딱 봤을 때 1,000원짜리 있으니까 1,400원 거슬러 주려면 1,000원 하나 주면 되겠네. 요거 하나. 그리고 나서 봤더니 400원 남잖아요. 700원으로 줄 수 없으니까 700원짜리 동전 하나 하면 끝나는데 안 되니까 100원짜리를 4개를 주면 되죠. 이게 탐욕 알고리즘이에요. 왜 탐욕 알고리즘이라 하냐면 지금 몇 개를 줬어요.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4개를 해서 1,400원을 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7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700원짜리 2개 주면 끝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제 정답이 있는 거예요. 탐욕 알고리즘은 전체 중에 부분해를 구합니다. 근데 전체 중에 부분해를 통해서 그 부분해를 가지고 추측해서 탐욕을 부려서 큰 값, 가장 적합한 값들만 우선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최저값이 될 수가 없어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탐욕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잖아요. 얘가 1,000원짜리로 탐욕을 안 부렸으면 그 다음 것도 봤다면 그러면 700원짜리 있네. 이거 2개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네. 2개로 끝나잖아요. 근데 700원짜리 동전이 있다라는 거 생각 안 하고 1,000원짜리 탐욕이야. 욕심부린 거예요, 욕심. 이거 하나 주면 되네. 400원 남았어요. 이걸로 안 되니까 100원짜리 4개 줬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4개. 물론 알고리즘이 해결된 것 같지만 효율적이지 않죠. 700원짜리 2개 주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였죠. 따라서 탐욕 알고리즘은 부분적인 애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 맞는데 부분적인 애들을 모두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제의 정답이었던 동적 알고리즘. 자,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자,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최저값이 부분 문제들의 최적해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제의 최적해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부분 문제들의 최적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우리가 탐욕 알고리즘 경우에는 1,000원짜리 우선 무조건 주죠. 그리고 나서 700원짜리로 안 되니까 100원짜리 4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입력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1,000원짜리 줘보고 700원짜리도 주는 경우도 따져보고 100원짜리로 주는 경우도 따져보고 다 조합을 해서 가장 최저값이 뭐냐를 찾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동적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동적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동적 계획법. 이게 정답입니다. 얘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탐욕 알고리즘은 그 탐욕 알고리즘으로 찾은 결과가 최적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이재계도.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배낭 채우기 문제를 예를 들어서 탐욕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싼 게 120달러짜리니까 무조건 넣어요. 30kg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50kg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비싼 거 100달러짜리를 넣었더니 20kg 돼서 딱 50kg 찼죠. 그러니까 전체 220달러다. 지금의 경우에는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가장 많이 고가의 그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거는 자 120달러짜리하고 100달러짜리 2개 담으면 50kg 딱 되니까 220달러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찾았어요. 이게 탐욕 알고리즘이에요. 이에 반해서 동적 계획법은 다 따져보는 거예요. 20kg짜리, 30kg짜리도 넣어보고 20kg짜리, 10kg짜리도 넣어보고 30kg짜리, 10kg짜리도 넣어봐서 모든 이게 바로 부분 최적해란 말이에요. 부분 최적해. 부분 최적해들을 모두 구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요 놈이네. 그래서 요 놈이다라고 찾는 거기 때문에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정확한 최적해를 찾습니다. 그런데 탐욕 알고리즘은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최적해가 됐지만 탐욕 알고리즘을 찾은 값이 정확한 최적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탐욕 알고리즘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최단 경로 구할 때 배운 크로스칼 알고리즘이나 프림 알고리즘이나 이런 알고리즘들이 전부 탐욕 알고리즘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체 네트워크 중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 중에 예를 들어서 프림 알고리즘 이 노드와 연결된 것들 중에서 가장 짧은 값이 그 부분만 생각하자.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를 계산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요거는 두 가지가 다 동일한데 문제는 정확한 최적해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동적 계획법이 정답이고요. 탐욕 알고리즘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제일 좋다. 무조건 1,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부분의 최적을 선택하면 전체에도 최적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디 메소드라고 하는 이 탐욕 알고리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안타깝지만. 오케이. 자,
자, 자바 문제 나왔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자바 문제는 물론 자바 문제 이 문제를 정확히 우리가 풀지 않았지만 우리 실전 합격 모의고사에서 시연을 통해서 시프트 연산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시프트 연산 문제 있었죠? 자, 따라서 왼쪽으로 2비트를 시프트하고 오른쪽으로 2비트, 왼쪽으로 3비트 시프트 한다는 거니까 101이라고 하는 값을 자, 빠르게 풀려면 왼쪽으로 2비트를 시프트 한다는 이야기는 2의 2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4.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밀어버린다는 것은 곱하기 4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오른쪽으로 밀었네요.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나누기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나누기 2의 n승이 됩니다. 자, 따라서 나누기 2의 2승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4로 나눈 결과값을 만들어주면 돼요. 소수점 버리고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3비트 밀어버리니까 곱하기 2의 n승. 다시 말하면 곱하기 2의 3승. 다시 말하면 곱하기 8을 한 결과죠. 자, 따라서 101이라고 하는 값을 4로 나눠주고 소수점 버린 다음에 그 결과값을 8로 곱해주면 간단히 2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도 있고 자, 또는 우리 시연어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101이라고 하는 값을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2비트 밀고 왼쪽으로 3비트 밀면 200이라는 결과값 그냥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연어 문제, 실전 합격 모의고사 문제 풀었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자바 문제였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시프트 연산 경우에는 요게 101이니까 자, 오른쪽으로 2비트 미니까 요 두 놈 나가버리고 패딩 비트로 이렇게 2개 채우죠. 왼쪽으로 3비트 미니까 3비트 요거 나가버리고 쭉 밀고 뒤를 채워버리니까 최종 결과 이렇게 나오죠. 자, 요 결과값 얼마라고요? 200이라고요. 오케이? 자, 암호 방식 문제, 암호 알고리즘은 이번 시험에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암호 알고리즘은 워낙 다 우리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 기억 디귿. 자, 일단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칭키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래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관리해야 될 키의 수가 증가해요. 아니죠?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딱 2개씩밖에 없어요. 비밀키 암호화일 때 키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 따라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증가해요. 틀렸죠, 그죠?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비해서 암호화 속도가 빠르다. 대칭키가 비대칭키보다 빠르다라고 분명히 강조드렸고 자, 따라서 이번 어렵지 않게 정답 찾아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 자, 널 김영희 서울 튜프를 삽입하고자 한다. 해당 연산에 대한 결과와 원인으로 옳은 거. 딱 봐도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학번이 빠졌잖아요. 학번이 빠진 채로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번이 빠진 채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널값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학번을 널을 넣겠다는 건데 학번이 왜? 기본키잖아요. 기본키 없이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개체무결성 원칙이죠. 자, 따라서 3번이고 이 문제 틀렸다는 분들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맞추셨을 걸로 믿고 부동서수점 문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최근 실전합격 모의고사 3회 8번 실전합격 모의고사 8회 18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도 연습을 시켜드렸죠. 가장 파이널로 정리하면서 자, 부동소유점 숫자 만드는 문제가 이제 최근에 국가직에 원래 잘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드렸고 적중이 됐죠. 빠른 속도로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75라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니까 맨 앞에 보면 1인데 다 1이니까 의미 없고 자, 그 다음에 2.75니까 자, 이는 10이 되겠죠? 10.75는 얼마예요? 0.5, 0.25를 더한 거니까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수점이야 0.5, 0.25. 자, 따라서 1이 되겠네요. 바로 해야죠. 시험장에서. 자, 소수점 정교화하면 1점 얼마로 바꾸니까 1을 이동하죠. 자, 따라서 1.011 곱하기 왼쪽으로 갔으니까 2의 1승.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1승이니까 자, 1에다가 더하기 127 바이어스법으로 127을 더해주게 되니까 128이 됩니다. 따라서 부호 1이 올 것이고 128이니까 1, 0,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128이 올 것이고 자, 히든 비트로 숨겨버리고 011만 가수부로 표현해주니까 011 돼서 0이 전부 붙겠죠. 자, 따라서 몇 번 정답입니까? 4번 정답. 자, 강의 제대로 듣고 따라오셨다면 열심히 연습하셨다면 실전합격 모의고사에서만 벌써 2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춰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상 메모리 파이널 총정리 특강에서 제가 분명히 이제 가상 메모리 문제 이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상 메모리가 어렵게 나오면 페이징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징의 크기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쉽게 출제돼 버렸죠. 그죠? 가상 메모리의 정의를 묻는 문제. 이걸 뭐 설명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3번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 파이널 특강에서 적중된 부분이고요.
자, C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C 언어 총정리 특강에서 적중된 거죠. 자, C 언어 총정리 특강에서 테마 5가지 정도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 중에 컨티뉴 브레이크문을 정리해드렸죠. 자, 따라서 컨티뉴가 나왔는데, 근데 이 문제는 자, 우리 컨티뉴 브레이크문을 제가 과연 여러분들 몇 번 연습을 시켜드렸을까 한번 세봤습니다. 매직적 중모의고사 2회 5번, 매직적 중모의고사 5회 20번, 매직적 중모의고사 17회 20번, 실전업격 모의고사 4회 10번 문제가 전부 컨티뉴 브레이크 문제였어요. 자, 컨티뉴 뭐예요? 건너뛰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죠. 이 문제가 바로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얼핏 보면 쉬운 문제 같았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자, 보세요. i는 1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니까 i 값은 1. 자, 2씩 증가하니까 1, 3, 5, 7, 10까지니까 9까지만 가겠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시험용에 빠르게 찾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컨티뉴니까 얘를 건너뛴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격 급한 분들이 어떻게 했을 거냐면 i 나누기 2. 이거 end네. 그 다음에 i 나누기 3. 자, end니까 이쪽도 참여해야 되고 이쪽도 참여해야 되네. 그래서 i 나누기 2. 자, i 나누기 2가 참이 되려면 1이 되려면 i 값은 홀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얘도 1이 나오려면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i를 2로 나눈 값이 1이 나오려면 홀수여야 되는데 다 홀수네? 이 조건은 다 만족하죠. 따라서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왔단 말이에요. i를 3으로 나눌 때 그러면 참이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지. 그럼 i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값이 1이 되는 걸 봤더니 요 놈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네?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 되네? 그렇잖아요. 3이 6이 되고 나머지 1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8이라고 하는 값을 구했는데 근데 8이라는 값이 없어요.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함정이 있는 문제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AND 조건으로 연결했으니까 이쪽도 참이 나와야 되고 이쪽도 참이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i 나누기 2를 한 값이 이쪽 값이 참으로 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i가 홀수인 경우죠.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잖아요. 2로 나눌 때 나머지 결과값이 1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i는 홀수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는 1, 3, 5, 7, 9니까 이 조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은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뭘 만족해야 되냐면 i를 3으로 나눴을 때 요게 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함정이 뭐냐면 참은 컴퓨터에서 1 이외에 다 참이라 그랬잖아. 0 이외에는 0이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으로 인식한다 했잖아요. 1로 나와도 되고 2로 나와도 되는 거예요. 3은 나올 수 없죠. 3으로 나누는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0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0은 아니란 말이에요. 0은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참이 된다는 이야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 되거나 2 되는 경우란 소리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생각하기가. 그래서 어떤 경우예요? 자, 이 조건은 다 만족하니까 일단 따질 거 없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나 2인 경우 요 놈. 얘는 안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요 놈. 이잖아요. 3으로 나면 나머지가. 근데 요 놈은 3이 6이 되고 나머지 1이니까 얘도 되네? 얘는 3, 3은 9니까 안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1하고 5하고 더하니까 6이고 6하고 7하고 더하니까 13이에요. 또 없어 답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도 복잡했는데 근데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컨티뉴니까 건너뛰어야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해서 모두 일일이 돼서 참이 돼서 참이 되면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요 놈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3과 9가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3과 얘들은 건너뛰어야 되는 거고 요 놈이 더해져야 되는 게 썸에. 그래서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쉽냐고 이게. 얼핏 보면 간단히 쉬운 문제 같았는데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함정이 있었던 기가 막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함정 때문에 막 쉬운 문제인데 답 안 나와서 막 당황해서 헤맨 분들 분명히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자, 이 전체 조건이 1일 때 컨티뉴 건너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조건이 1인 경우는 요 경우는 얘가 1이 나오려면 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다 홀수니까 어차피 1, 3, 5, 7, 9니까. 요 놈을 따져야 되는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참이란 이야기는 i를 3으로 나눈 경우 이때 출력될 수 있는 결과값은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 나오거나 1 나오거나 2가 나올 수 있는데 얘를 거짓으로 보고 얘는 전부 참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버리고 참으로 인식되는 경우 나머지 값이 1 나오거나 2 나오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1, 3, 5, 7, 9에서 자 나머지 값 1이나 2 나오는 경우는 요 놈이고 요 놈 아니고 자 요 놈도 나머지가 2가 나오죠. 요 놈도 나머지 값 1 나오죠. 얘는 0 나오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컨티뉴 건너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3과 9라고 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썸에 누적되기 때문에 12가 누적되는 거다. 오케이?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의외로.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너무너무 많이 했고요. 우리 교재에서 에자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아마 10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제가 할당을 했을 거고 에자일 개발 방법론에 관련돼서 너무너무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 강의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가 하시겠지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틀리신 분 있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자, 불대수 문제 파이널 총정리 특강에서 출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 우리 많이 풀었었죠. 4번 이거 A로 묶어내면 B 더하기 B바가 되니까 없어지고 A만 남잖아요. A 논리합 A바 B니까 분배 법칙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A 논리합 A바는 없어지니까 A 논리합 B가 돼버리네요.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 많이 우리 풀었었잖아요. 자, 따라서 4번 정답이라는 거. 역시 자, 이번에 불대수 간략한 문제 나올 확률 높다. 카르노맵이나 이쪽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4번 충분히 풀어냈을 거고. 자, 배열과 연결 리스트. 파이널 총정리 특강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비선형 구조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선형 구조 문제가 의외로 안 나왔다. 스택과 큐나 리스트, 연결 리스트 문제.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이중 연결 리스트 또는 리스트 또는 스택과 큐의 어떠한 그 소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원형 큐, 환형 큐가 나올 수도 있고 선형 리스트 쪽 선형 구조를 잘 보고 가시라라고 예측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바로 배열과 연결 리스트 문제 나왔잖아요. 자, 연결 리스트는 배열에 비하여 희소행렬을 표현하는데 비효율적이다. 자, 이거 틀렸잖아요, 그죠? 효율적이죠, 연결 리스트는. 이거 뭐 희소행렬도 처음 보는데 뭐 이렇게 댓글 쓰셨다가 이거 이제 있는 거 알고 지우셨던 모양인데 과연 그럼 희소행렬이 없는지 우리 한번 강좌를 이거 편집해서 실제 우리 이론 강좌 희소행렬 부분을 자 시작해 주세요. 계속합니다. 희소행렬 이건 뭐냐면 희소행렬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렬 공부했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자, 행렬 공부했잖아요. 희소행렬은 이런 게 희소행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별로 없어요. 전부 이때 0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고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선형 리스트 구조로 만약에 한다면 자, 첫 번째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리고 얘 하나 데이터 값 가지고 있고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게 되고 자, 이런 식이 되면은 굉장히 낭비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 연결 리스트 구조라는 거예요. 연결 리스트 구조를 그냥 바로 얘한테서 얘로만 그냥 연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희소행렬을 표현할 때 연결 리스트 구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해드렸죠? 그죠? 예. 따라서 희소행렬을 표현하는 데는 연결 리스트가 효율적이다. 자, 매직적 중모의고사 14의 4번 문제 보시면 거의 똑같은 문제 선입선출로 반환시간인데 응답시간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죠. 자, 이거 구하는 문제 아마 여러분들 쉽게 구했을 겁니다. 0시에 들어가서 2 처리되고 나오고 2에 들어가서 2니까 4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반환시간 2가 되는 거고 얘는 2에 들어가서 2 처리되고 나왔으니까 얘도 반환시간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처리되고 나오면 7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7 돼서 나오면 3에 들어가서 7에 나왔으니까 얘는 반환 시간은 4초가 걸렸다라고 보는 거고 4초에 들어가서 9초 처리돼서 나오니까 자 7초에서 9초 오면 얼마예요? 16초의 결과가 나오죠. 16초에 나오는데 4초에 들어왔으니까 12초 아닙니까? 그죠? 처리 시간은 빼줘야 되죠. 여기서 16에서 4를 12초가 되죠. 자, 따라서 더해주게 되면 4가 되고 8, 20. 자, 20이 되네요. 그죠? 근데 평균이니까 전체 4개의 프로세스니까 4, 5, 20이 돼서 자 평균 반환 시간은 5가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 3이고요. 자, 우리 매직적 중모의고사 14의 4번 문제 보시면 거의 비슷한 문제 풀었습니다. 자, TCP/IP 프로토콜은 무조건 이번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해서 파이널 총정리해서 TCP/IP 다시 한번 꼭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TCP 헤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가직 문제에서 워낙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TCP 프로토콜 헤더까지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고 무조건 여기는 한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외로 싱겁게 문제 나왔죠. 그죠? 4번.
IP는 자, 패키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죠. 자, TCP는 비연결형 말도 안 되고요. 자, TCP는 네트워크 계층 말도 안 되죠. 전송 계층이고. IP는 잘못 전송된 패킷의 재전송 요구를 못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정답 4번. 역시 틀리신 분들 없을 거예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물론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자, 그러나 우리 2018년도 국가직 문제 7번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자, 2018년도 국가직 7번 문제, 인공신경망 문제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제가 퍼셉트론과 관련해서 자, 제가 뭐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뭐 인공신경망을 뭐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 복잡한 내용이지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해서 장작 10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나올 거예요. 2018년도 국가직 7번 기출해설 강좌를 보시면 쭉 설명 나올 겁니다. 자, 거기서 약 10분 동안 설명드렸죠. 퍼셉트론. 자, 따라서 많이들 찾아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자, 강경 데이터베이스의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총정리 파이널 특강에서 시스템 카탈로그나 뷰 인덱스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시험에. 그런데 시스템 카탈로그나 인덱스보다는 나온다면 뷰가 유력하다. 뷰의 장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전부 꼭 정리하고 가시라 그랬죠? 자, 적중됐잖아요. 자, 뷰에 대한 연산의 제약이 없어서 효율적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연산의 제약이 없어요? 아니죠. 제가 누차 강조드렸죠. 뷰는 연산 제약이 있다. 그죠? 삽입이나 어떠한 삭제 동작이나 이런 걸 수행할 때 제약이 따른다.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답 3번 찾아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수업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두 문제, 우리 그 알고리즘 관련된 두 문제 빼고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로 시작하는 닉네임 사용하시는 분 하나도 배우지 않으셨나요? 뭘 공부하셨을까요? 과연 저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고 제가 일부러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서 검증 자료까지 다 해서 사실 간단히 끝나면 될 이 해설 강의를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검증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24년이라고 하는 강의 인생을 너무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검증하고 싶었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도 안 알려드렸는지 하나도 안 배운 게 나왔는지 검증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에게 꼭 전화를 주시길 바라요. 직접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데이터 내역들 한번 보고요. 과연 얼마나 질문을 하셨는지 어떻게 앞으로 학습하셔야 되는지 제가 심각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신 경우 이제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됐었다는 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다는 거 한번 내용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